미국이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하염없이 더 떨어져야 되냐 이거거든요. 실적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앞서 이제 연도별 그 매출과 이익의 그 진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번이 다를 거는 이 진폭이 과거 대비하고 똑같진 않을 것 같아. 내 것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갈 때 막 3% 4%씩 올라왔잖아요. 예. 시가총액 3조짜리들이.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번에 5% 빠지고 8% 빠지고 이건 정상이냐? 이것도 전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비정상이 나타났느냐? 자, 오늘 이 각도기의 전략 노트 정말 기다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종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젯밤 나스닥 보는 것도 힘들었고 오늘 증시는 정말 좀 끔찍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우려하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 미국은 고평가라고 누가 말해도 얘기할 수 있었고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고 네. 네. 네, 그래서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고 그 조정할 때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근데 떨어지니까 역시 여지없이 떨어지면서 뭐 연초 대비로도 하락이고 또 코스피는 연초 대비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이니까 상황이 뭐 펼쳐질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제일 나쁜 쪽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특히나 코스닥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냥 800이 깨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요. 100배예요. 네, 너무 높아서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중간중간 반등을 있겠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 때 비싸니까.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네, 실적으로 기반으로 왜냐하면 1년간 안 될 거거든요. 그건 테슬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중국 차한테 2차 전지 파는 건 몰라도 중국 차한테 2차 전지 파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테슬라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이거는 이런 정도의 실적이 나왔으면 2차 전지한테 그 마진 압박이 없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물량이 줄어드는데 캐펙스는 늘려놨는데 원하는 예상했던 대로 물량이 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비용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오늘 2부 주제가요. 테슬라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테슬라와 SK 하이닉스의 쇼크가 어떻게 다른가예요. 뭐 실적을 하나는 쇼크를 냈고 하나는 서프라이즈죠. 네, 잘 냈는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거죠. 네네네. 그랬는데 주가는 비슷하게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숫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 네. 왜 이게 다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테슬라는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래 성장성이 주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곧 임박할 때는 그렇게 돼요. 이제 곧 숫자로 표현될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멀게 느껴지면 그만큼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오늘 그 테슬라가 많이 빠졌느냐?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로보택시도 조금 연기가 되었고. 근데 사실상 조금 저는 의문이었던 게 로보택시가 되면 돈이 돼? 그 돈 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건데.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왜 이번에 쇼크를 먹었는지 한번 딱 실적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분기별 실적을 한 2년 반치를 뽑아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255억 달러, 예상치는 243억 달러였습니다. 그거보다 잘했죠. 주당이익이 0.52달러였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 보면 213억 달러 대비 250억 달러니까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주당이익도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4분기는 251억을 했고 0.71달러예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매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익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조를 2배로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럼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도조를 늘리는 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이다. 요걸 보여준 것이고요. 이게 왜 이제 질이 좀 안 좋냐면 저 밑에 22년도 우리 테슬라 잘 나갈 때 보시면 매출이 그 전부터 해서 조금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익도 오른쪽에 보시면 올라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억도 못 하던 때하고 주당 이익이 낮아요. 주당 이익이. 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맞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을 잡기 위해서 그 매출을 희생하면 안 돼요.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내연기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보편화시켜야 되는 것이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선두주자로서 가진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매출을 늘리는 거 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주당 이익 대비 주가가 100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굉장히 잘 잡았고 미래 성장 동력도 많고 다 좋아요. 100배를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인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이렇게 돼서 뭐 30배, 40배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저는 그건 한번 베팅 해볼 만한 네.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베팅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00배면 고민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140달러에서 이번 바닥 140달러에서 한 250달러까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빠진 것은 앞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대략 한 1년 기간 동안에 분기 실적 발표 날을 어떻게 이 고비들을 넘길 것이냐. 이번에도 고비였고 네. 매 분기 실적마다 한 1년간 고비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전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번처럼 올라 있으면 기대감으로 올라 있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기 실적 나와서 뭐 미래의 꿈이 깨지면서 산상조각 나면서 주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딱 테슬라의 현재 상황하고 반대. 뭐 로보택시도 있고 그 휴먼 오이루도 있고 뭐 ESS도 있고 뭐 엄청난 기업이야. 이런 얘기들이 싹 다 빠져 없어져. 주가가 빠지면서 그런 얘기가 싹 숨어 들어가. 그때는 매수. 네. 근데 이런 게 꽃이 막 만발해서 피어요.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은 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그게 만발해서 막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아니면 수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테슬라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되는 회사가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알파벳 보면서 야 진짜 소비자 단에서 장사하는 기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주가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지만 이거는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분기별 매출 흐름을 밑에서 한번 쫙 훑어서 보십시오. 690, 760, 다시 700, 740, 760, 860, 800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번에 850 근처. 그러니까 약간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요. 네. 어찌 되었거나 네. 들쭉날쭉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도 보시면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한참 밑에는 1달러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2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시플로우가 강한 기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하나씩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있는 이 구글 소프트웨어, 유튜브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틀린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알파벳은 이렇게 되면 가격이 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떨어지긴 보니까 한 24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23배예요. 그러면 미국 평균 뭐 17배, 18배 뭐 이렇게 되는데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썩 비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또 알파벳은 좀 전혀 다르게 네. 테슬라하고는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걸 기반으로 이제 한번 한국의 반도체 기업 오늘 실적을 사실상의 서프라이즈. 근데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 전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한 서프라이즈. 그렇죠. 네. 그걸 감안해서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 이건 도매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떨어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씩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같이 빠진 거고 AI의 최대 수혜였고 AI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른 미국 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다. 다른 이유는 없다. 게다가 또 하나 이유를 뭐 더 달자면 한국인들이 오늘 많이 담긴 했으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다 감당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매수층이 상당히 얇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각도기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AI 거품 논란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AI의 투자는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 저하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때는 반도체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 한 것처럼 미국은 비싸다. 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의문이 생기면 조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억울하다. 반영이 덜 됐다. 그래도 이제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물론 이제 억울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음. 대장인 미국의 AI 주들이 더 이상 못 오른다면 결국 한국 반도체도 같이 쉬는 구간이 꽤 길어지지는 않을까요? 미국 주식은 비싼 게 분명히 맞잖아요. 테슬라 같은 것도 네. 비쌌고 다른 주식도 엔비디아도 뭐 싸진 않아요. 아주 비싸진 않지만 싸진 않거든요.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10 정도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30대 중후반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아주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국 주식들은 그것과 비교해도 같은 페어로 엮여 있으니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또 실적으로 숫자로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초반부터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AI 랠리는 결국은 빅테크들끼리의 경쟁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한 1년 전쯤에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레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애들이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랠리를 하고 걔네들끼리 베팅하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 나와서 제가 저녁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파차이도 얘기를 했고 머스크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테크의 제일 앞단에 있는 테크니션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AI가 확실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 인프라를 깔고 나면 때가 되면 온다라는 거고 그분들도 아마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는 많은데 리턴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계산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이 빅테크들이 돈 버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연합인포메스에서 나와서도 올해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단에 제품을 하나씩 쥐어주고 있는 애플이 온 디바이스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어서 자기네 것도 많이 팔지만 이게 뭔가 AI가 돈이 된다라는 흐름들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그때 되면 인프라 업체들이 용기를 갖고 더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쿵하고 당하는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안 왔고요. 지금 상황은 정확히 보면 투자자들이 약간 오버슈팅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지금 도매급으로 같이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럼 오버슈팅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건스탠리에서 그 잘 맞힌 모건스탠리에서 22년도 재앙을 지옥문 열린다고 얘기했던 윈터 이즈 커밍을 얘기했던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윈터 이즈 커밍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떨리죠. 네. 무섭고 게다가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도 AI 이건 완전 과장이다. 너무 거품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세콰이어 캐피탈은 벤처 캐피탈 최고봉인 회사고요. 네. 그런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과하게 올랐으니 얻어맞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같이 얻어맞았다. 오케이, 그것까지 맞다.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면 적정하냐? 미국이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하염없이 더 떨어져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한국 업체들처럼 무서운 업체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 업체들의 기복은 다른 그 연산 반도체 만드는 데보다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매출이 2배가 뛰어요 한 해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시 한 30% 이상 증가해요. 네.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럼 또 이익도 보시면 변동성이 3조 하던 회사가 그 다음에 13조 벌어요. 13조 벌던 회사가 그 다음에 20조를 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정말 더 웃긴 건데요. 자, 40조 매출을 하던 회사 갑자기 26조로 반토막 가까이 납니다. 매출이. 이익은 더 웃겨요.
20조 벌던 회사가 2조를 봅니다. 10분의 1 토막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변동성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가를 올릴 수가 무서워서 이 회사 앞으로 20조 번데 야 그러면 200조는 가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2조 벌어. 그럼 20조 가야 되나? 네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200조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실적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근데 과거에 저런 경력이 한 번 있었는데 저 경력이 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면 한 번 더 나타난 게 코로나 때와 코로나 이후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저 상황들이. 자 그러니까 보시면 그 코로나 그 이전에 그 19년에 26조 하던 게 31조로 올라가고 31조가 42조로 보시면 뭐 6조 그다음 11조 이렇게 매출이 두 해에 걸쳐 뻥뻥 올라가요. 그러니까 2조 벌던 게 5조 벌었다. 5조 벌은 게 12조로. 그냥 두 배씩, 2배 이상씩 그러네요. 빵빵 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보시면 44조를 버는데 이 반토막 납니다. 6조로. 그러더니 작년도 어떻게 됐냐면 10조 이상 매출이 줄었고 급기야 영업이익 7조 적자예요. 저거는 2배가 아니고 한 4배 이익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변동성이잖아요. 저러니까 윈터 이즈 커밍을 빨리 캐치를 해야 안 죽을 수 있다. 이쪽 투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대응 못하면 우린 죽는다 이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투자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따져봐야죠. 이번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질의응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런 흐름들이 왜 나오냐면 실적이 너무 좋으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증설해줘. 요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 증설해야 돼. 근데 네. 그래서 그 피크 때 증설이 딱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돌려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칩의 특성상 한번 물량이 나면 어마무시하게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꺾였는데 물량은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려운 건데 오늘 질의응답에서 계속 누누이 여러 번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캐펙스는 이번에는 HBM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하이닉스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결을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했던 설비 증설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이라든가 뭐 LPDD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클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HBM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말했던 게 남자를 위한 꽃무늬 청바지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예. 주문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주문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실적 발표 질의응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20년, 21년에 PCB 업체들이 생각이 났어요. PCB 업체 뭐 대덕전자, 심텍 등등 여러 가지 PCB 업체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20년, 21년에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합니다. 시가총액에서 버금가는 수준의 아는 비율이 굉장히 시가총액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큰 설비 증설을 해요. 이거 잘못하면 망할 텐데. 네. 이렇게 큰 설비 증설을 하면 근데 그러고 나서 딱 2년 있다가 설비 증설하겠다 발표한 1년 반, 2년 있다가부터 물량이 쏟아지는데 전부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견 중소기업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비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았을 때만 설비 증설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그 종합 반도체 회사한테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네. 어떤 믿음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딱 하나 문제는 이게 2년짜리 믿음이냐, 3년짜리 믿음이냐, 1년짜리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벌써 1년 반은 보장이 됐다. 왜냐하면 25년도 거는 이미 다 솔드아웃 다 팔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보장이 됐는데 2년, 3년이 보장이 됐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의문입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캐파워 증설은 팔아놓을 때를 정해놓고 하는 거라서 이 물량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량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 분기 실적을 한번 펼쳐주시면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되게 굉장히 재미난데 24년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을 보십시오. 매출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4조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익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2조 5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거의 3조 가까이 늘었어요.
다시 한번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4조가 늘었어요. 근데 삼-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HBM의 마진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실상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뭐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너무 세게 당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높게 써놓은 거죠. 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쓰니까 오늘 마치 실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BM의 마진은 25년까지는 상당폭 지켜질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HBM3E를 못했기 때문에 25년까지 유지될 가능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끝단에서 3E를 공급을 한다고 하고 할지라도 수요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 확보를 이룬 하이닉스는 최소한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익률이 유지되고 아마도 이런 분위기면 25년도 온기 전부 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이미 주문 받아놓은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이 앞서 이제 연도별 그 매출과 이익의 그 어떤 그 진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번이 다를 거는 이 진폭이 과거 대비하고 똑같이 다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레거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서버 지금 다 도매 IT거든요. 네. IT 도매. 그러니까 서버에 납품하는 건 다 도매인데 지금 AI 서버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돈 쓴다고 기존의 것은 안 했는데 일반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네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AI를 쓴다고 기본적인 뭐 핸드폰으로 하는 사진을 찍거나 데이터를 쌓는 거거나 이런 것들을 과연 안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엄청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연도별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하이닉스의 연도별 실적 가장 좋았던 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40조 매출하고 20조를 벌입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네. 40조인데 20조 마진이 50%가 넘어. 저거는 그로스 마진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에요. 그 저기 비용 떼고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 훨씬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는데 저 때가 서버 증설할 때입니다. 자, 근데 한번 숫자를 한번 해보시죠.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교체할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고 전력 수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질의응답에서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늘어난다. 조금 한 20% 정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그 사실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왔고,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잠깐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때문에 그 먹통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을 남길 수 있겠다.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가? 잘하고 있는가? 물론 결국 다시 사람들은 편리함을 쫓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층이 되면서 고평가 아니야? 라고 하던 참에 정말로 대단한 투자 전문가들이 이거 고평가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깨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버블 부분이 소폭 버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그 반기로 따지면은 벌써 10조가 넘잖아. 8조죠. 8조고 그러면 연환산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16조 벌 것 같은데 1분기보다는 더 벌 것 같으니까 16조 더 벌 것 같죠. 과거 18년에 벌었던 20조 근처까지 벌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조라고 우리가 200조 줄 수 있느냐. 영업이익 10배 못 준다. 지금 뭐 130조 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13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130조가 합리가 되려면 뭐냐면 내년도 실적이 10조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130조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100조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맞죠. 근데 만약에 내년도 실적이 10조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 옛날처럼 2조 이런 상황이 안 온다. 예를 들면 뭐 20조 나왔다가 그다음에 15조 뭐 16조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게 뭐 다 자연스러운 조정을 한 것이고 하이닉스는 오늘 도매금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실적 숫자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130도 중반이 비싼 거야?
비싸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럼 내년도 실적은 갑자기 옛날 20조 하다가 2조 꺾이는 것처럼 꺾여?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요, 네. 그 HBM 이익률이 높고 그 성장성은 살아 있고 이걸 가정해서 하이닉스를 본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또 레거시 공정 보자, 그리고 전통 반도체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같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레거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발등을 안 찍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공급 늘리기로 했잖아요. 평택 공장에다가 낸드 그 장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들의 그 공급이 너무 크지 않으면 가격이 예전처럼 확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발등을 안 찍으면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물량의 왕이에요. 하이닉스 대비 물량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레거시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이닉스는 레거시 공정을 확대를 본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출 4조 느는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이렇게 느는 이 구조에서 굳이 레거시를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진이 보장되는 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를 하이닉스가 늘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락에서도 결국 HBM3까지는 됐지만 3.2가 안 돼가지고 너는 여전히 레거시구나. 그러니까요. 멀티플 좀 더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업체들은 다른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가격이 상승되는 이 흐름은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자기 발등 찍느라고 공급 물량을 왕창 늘려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레거시 쪽의 이익률은 그냥 방어가 될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으로 다행한 점은 뭐냐면 5월달 수출 분석을 해보면 물량 하나도 안 늘었어요. 레거시 반도체 물량 하나도 늘은 게 없어요 수출에서. 그럼 물량은 안 늘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서 얘기 늘은 거예요. 그게 참 다행한 점이에요. 그냥 물량이 늘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냥 레거시로만 그 물량 뛰기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물량을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익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삼성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은 네. 이제 과하게 좀 과매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은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 네. 네, 지금 단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뭐 예전부터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앞으로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할 말은 참 많지만 네, 삼성전자가 기술 리더십을 잘 보여줘야 되고요. 내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전자에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로 리더십에서 기술자들을 조지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기술자들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은 기술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정말 투자자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고 삼성전자가 지금 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그건 시간 HBM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문제라 되긴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이게 일종의 멀티플을 상향시켜줄 촉매제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파운드리가 잘 된다거나 HBM이 잘 된다거나 LSI가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촉매인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그 촉매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촉매가 있으면 올라가는데 촉매가 없어도 올라갈 수는 있다. 이익 체력이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냐면 정말 돌쇠가 집 날르듯이 이익이 증가해서 이 정도 이익이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중에 하락할 때 가장 둔탁하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조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올라갈 때 막 3% 4%씩 올라왔잖아요. 예. 시가총액 3조짜리들이. 이건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이런 비정상이 나타났느냐? 결국은 일반적인 투자도 있지만 그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이번에 5% 빠지고 8% 빠지고 이건 정상이냐? 이것도 전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도 기계적인 움직임이에요. 네. 기계가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을 부르는 뭐 이런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확 스치고 지나가면 또 의외로 조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포에 빠지기보다도 이런 그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끝단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런 급격한 가격 조정은 그 단기적인 상방 하방 근처에 있는 가격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